누군가 당신을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안을 걸을 때 길이 보인다. 포도스 위드인입니다. 오랜만에 모임 자리에 나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ENFJ요. 그런데 사실 J인지 P인지는 좀 헷갈려요. 그 한마디에 그분이 웃으시면서 답하였습니다. 아, ENFJ세요? 그럼 사람들 잘 챙기시겠다. 따뜻하시고 분위기 메이커시겠다. 그분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쩐지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가 그 네 글자로 정해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단 네 글자, 그 네 글자로 그분은 저를 다 알았다고 느끼셨고 저도 어쩐지 그 안에 들어가 행동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것 같고 분위기를 살려야 할 것 같고 사람들을 챙겨야 할 것 같은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모인 자리에서 정작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네 글자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 사실 이건 MBTI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늘 짧은 정보 하나로 그 사람을 파악하려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 하나로 이미 그 사람을 다 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입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뇌가 세상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선입견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선입견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으로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그 도구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혈액형, 별자리, MBTI, 좌뇌형과 우뇌형. 이 도구들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 위에 서 있는지,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것들을 쉽게 놓지 못하는지 천천히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경험해 봤는데 맞던데? B형인 사람들은 진짜 다 비슷하더라. 내 MBTI가 결과가 나를 정확하게 설명하던데? 그 반문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문 안에 이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도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왜 틀린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곧 구독자 100명이 채워집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고 함께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00년대 초 그 시절 일본에 후루카와 다케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쿄 여자 고등사범학교의 교육심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성적을 지도하면서 한 가지 호기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왜 어떤 아이는 꼼꼼하고 어떤 아이는 자유분방한 걸까? 그가 주목한 것은 혈액형이었습니다. 1927년 그는 논문 한 편을 발표합니다. 혈액형에 의한 기질의 연구.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A형은 꼼꼼하고 소심하다. B형은 자기중심적이다. O형은 리더십이 강하다. AB형은 복잡하다. 그런데 정작 일본 학계는 이 논문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표본수가 너무 적었고 분류 방식도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1933년 일본 의학회는 이 이론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대로 묻혔어야 할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1971년 한 일본 저널리스트가 이 이론을 다시 꺼내 책을 펴냈습니다. 노미 마사히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학자도 심리학자도 아닌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뭐라고 할까요? 2014년 일본의 사회심리학자 나와타 켄고가 한 가지 큰 작업을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자료를 모아 혈액형과 68가지 성격 항목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혈액형이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의 차이는 전체의 0.3% 미만이다. 0.3%입니다. 혈액형은 그 사람의 피를 말해줄 뿐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혈액형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별자리가 뭐예요? 정갈자리라고 하면 집착이 강하겠네 가 됩니다. 사자자리라고 하면 자기 과시욕이 있겠다 가 됩니다. 물고기 자리라고 하면 감성적이고 현실 감각이 없겠다 가 됩니다. 한쪽은 피로, 다른 쪽은 태어난 날짜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구조는 완전히 같습니다. 태어날 때 우연히 주어진 것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별자리는 어떨까요? 스위스 치리 대학교 연구팀이 3,000명이 넘는 남성을 대상으로 별자리와 성격 특질의 관계를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표준화된 성격 검사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액형과 별자리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라면 MBTI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내가 직접 응답해서 나온 결과니까요. 그래서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MBTI가 나의 성격을 규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있던 나의 성격에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20세기 초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의 임상 관찰을 통해 사람의 성격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직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융 자신도 이것을 통제된 과학 실험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임상에서 나온 것이었지 실험실에서 증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두 사람이 융의 이론을 설문지로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 겸 작가였고 딸은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설문지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격 검사가 됐습니다. 자, 이 검사가 작동하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설문에 답합니다. 내 응답 패턴을 보고 이런 응답을 하는 사람들을 INFP라고 부르자 하고 분류합니다. 즉, INFP라는 유형이 먼저 존재하고 내가 거기에 맞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격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것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오랜 기간 형성된 것에 이름을 붙였다는 건 그 형성이 다시 일어나면 이름표도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2005년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피팅어가 학술지에 한 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MBTI에 관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연구 자료를 종합해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사람이 5주 뒤에 다시 MBTI 검사를 받으면 39%에서 76%가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다. 잠깐만요. 같은 사람인데 5주 뒤에 다시 받으면 절반 가까이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모임에서 J인지 P인지 헷갈려요 라고 말했던 게 사실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직장에서는 철저한 계획주의자인데 여행을 가면 아무 계획 없이 흘러가고 싶은 사람. 집에서는 극도로 내향적인데 무대 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배우. 평소엔 한없이 논리적인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감정이 먼저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의 MBTI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과거의 경험, 그날의 컨디션,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응답해서 나온 분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도구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출발점으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네 글자를 그 사람의 전부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참고 자료는 판결문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운해형이라 감성적이고 창의적인데 논리는 좀 약해요. 저는 좌뇌형이라 분석적인데 예술 감각은 없어요. 한 번쯤 이런 말을 하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신경과학자 로저 스페리가 아주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심한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잔해와 운해를 잇는 다리, 즉 뇌량을 절단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페리는 그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른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을. 이 연구는 진짜였습니다. 1981년 스페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페리가 발견한 것은 뇌의 영역마다 잘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뇌가 더 강하다거나 우뇌가 더 강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뇌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였지 사람의 유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매체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뇌가 발달한 사람은 논리적이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창의적이다. 노벨상이라는 권위가 이 해석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책에 실리고 방송에 나오고 교육 현장에 쓰였습니다. 학원 광고에도 자기계발서에도 육아서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결정적인 연구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타 대학교의 제러든 닐슨 연구팀이 1011명의 뇌를 fMRI로 스캔했습니다. 7세에서 29세 사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뇌를 7,000개가 넘는 영역으로 잘게 나누고 각 영역이 좌방구와 우방구 중 어디서 더 활성화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좌뇌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더 강하게 연결된 사람도 없었고 우뇌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더 강하게 연결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뇌는 항상 양쪽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플러스1에 실렸습니다. 닐슨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좌뇌형 혹은 우뇌형이라는 성격 개념은 뇌 영상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미 의미 없음이 명확하게 증명됐습니다. 좌뇌형, 우뇌형은 사실 분류조차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거꾸로 저 사람은 우뇌형이겠군 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표에 과학적 실체는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4가지 도구입니다. 혈액형, 별자리, MBTI, 좌뇌, 우뇌형.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들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이 느낌은 분명히 진짜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이 보여준 결과와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경험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답은 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름표가 붙는 순간 그것을 진짜로 만들어내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맞다고 느끼는 착각 안에 살게 되는지 다음 편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내 안을 걸을 때 길이 보인다. 호더스 위드인이었습니다.